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신나고 재미있는 행정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행정학은 우리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가히 으뜸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행정학은 가장 전통도 오래된 과목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되겠다는 분들이니까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이제 다만 이것이 선택 과목이 되다 보니 이걸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 안 하는 학생들은 걱정스러운 것이, 이 행정학은 학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직업적 도구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죠?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마인드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이 됐을 때 과연 이분들이 여러분 잘 해낼 수는 있겠지. 네. 워낙에 젊은 사람들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하겠지만, 공부를 안 한 것보다는 하고서 이제 공직생활에 들어간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3차 시험이 이제 면접인데, 면접에 가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행정학 공부를 잘 해놓으면. 이게 그대로 면접 준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일거양득이죠. 내가 머릿말에다가 이제 써놨는데, 일거양득이 뭐야? 네, 일석삼조, 사조의 그런 효과가 있는 과목이니까, 흥미를 갖고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죠?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합니다. 네. 행정학이잖아요, 행정학. 그럼 행정에 관한 학문이다, 그런 뜻인데, 행정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일단 행정하면 뭐 공무원들 생각날 테고, 시청, 구청, 어떤 기관의 건물이 생각나요? 뭐 대통령 생각나십니까? 국회의원들은 행정하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원이잖아요, 이게. 가끔 이제 학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여기는 학원 행정이 뭐가 이래. 그지? 그때 행정이란 말 쓰잖아. 어디 병원에 가서도 요즘 그 대형 병원들은 절차가 막 복잡해요. 그러다 환자들한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병원 행정이 이 모양이야.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심지어는 교회 같은 데서도,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헌금도 걷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준비도 하고,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디서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우리가 교회 행정 이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군대조차도 뭐라 해? 군대 행정이라는 표현 쓴단 말이야. 여러분 주특기, 남자분들 아시죠? 주특기가 많은데 행정병도 있잖아. 행정이란 말 쓰지. 그래서 이 행정의 개념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범위 측면에서 보면, 행정의 범위 측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가 있고, 네, 좁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 이런 여기저기서 행정이란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랬지? 네. 우리가 이제 복수의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 집단을 이루면, 사회 집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해. 그죠? 사람을 다루고 물자를 다루고 돈을 다루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은 모든 사회 집단에서 다 나타나죠? 네. 아까 말한 군대건 병원이건 학원이건 간에 다 나타나지? 네.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그런 활동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건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행정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행정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병원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무엇에 대해서 합니까? 바로 공무원들, 그죠? 관료 조직. 대개 관료 조직이란 말 쓰면은 이제 공무원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공공기관들 있지? 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일들. 네, 여기에 주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우리 배우는데 그러면 관료의 개념도 넓은 의미로 쓰여질 때는 또, 네. 그러니까 기업체도 다 관료라고 그래요. 기업의 큰 대규모 조직을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행정학에서 관료 조직 그러면 어디? 뭐라고? 공공기관, 공무원 집단, 행정기관, 네, 이런 데를 말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주로 이제 행정학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행정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은 어디 없죠? 조금 몇 페이지 나가면 있습니다. 참, 제 책에도 있습니다. 쭉 몇 페이지 나면 범위에 따른 행정에 분류했을 때, 네, 좁은 의미의 행정.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가 이제 책에 나오지 않는 건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릴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이라는 거는 행정학도 이제 학문의 하나인데, 그 분석학과, 네, 경험학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에 굉장히 학문의 종류가 많지? 그러면 뭔가 개념을 막 분석한다는 거는 이제 수학 같은 거예요. 수학이나 철학 같은 것은 그냥 분석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석하기 좀 어렵죠. 골치 아프지. 이런 쪽으로 마인드가 형성이 되게 안 돼 있잖아, 우리는. 뭐 철학자들은 저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요. 수학도 막 골치 아프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쉽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어떤 지식, 이런 걸 다루는 과목이 있는데, 그걸 경험학문이라고 하고, 네, 경험학문 다시, 네, 순수학문이 있고, 응용학문이 있습니다. 네, 순수. 그래서 순수학문이 바로, 네, 물리학이나 화학,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조금 이것보다는 진보한 건데, 그래도 여전히 이론적인 측면이 많아요. 순수하다 이거지. 뭔가 어떤 이 자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관찰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죠? 학문적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요. 여기서 발달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공학이나, 여러분 이과 출신은 없으시죠? 이제 공학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공학, 그 다음에 의학, 그리고 바로 뭐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행정학. 아시겠죠? 네. 행정학의 위치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학이라는 건 이 목적 자체가 어떤 순수하게 무슨 지적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뭔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학문을 하는 목표는 바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 현상을 둘러싼 어떤 각종 사회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정 내부나 외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용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과목이야, 어려운 과목이야? 어려운 과목이지. 쉬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다 깔려 있어야 뭔가 위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 그죠? 기본적인 이러한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우리가 인류학자들 있잖아요. 고고 인류학자. 저 아프리카 오지 탐험해 가면서 그 아프리카인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막 관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류학. 때로는 원숭이 사회도 막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 사회와 어떤가 다른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네, 지적 호기심에서 인간 사회가 왜 이렇게 발전했지?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건데, 기본적인 이러한 또는 내지는 수학과 같은 이러한 어떤 것들이 지식이 기본이 돼가지고 이 응용학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공부를 하면 다소 버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거보다는 어때요? 조금 노력하면은 이해하기는 또 쉬운 과목이지. 그러니까 수학, 뭐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배웠지만은 다 까먹었지, 여러분. 머릿속에 다 달아나 버렸지. 그 이유가 뭐야? 이론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므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여러분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평생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지식들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기억하기도 쉽고. 우리가 그 선택 과목 중에 행정법이라는 과목도 내가 사실은 요것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이 행정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제 법학도 강의하고 행정학도 강의하죠. 네. 요거 이제 규범학이에요. 행정을 둘러싼 어떤 규칙들이 있죠. 규범을 연구하는 과목이고, 요거는 뭐예요? 어떤 사실적 측면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여러분 중에 이제 이걸 흥미롭게 생각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어. 이런 것들이 재밌어 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이걸 무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래서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수험가에서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데, 법은 나는 싫어. 그냥 법 얘기만 나오면 그냥 머리가 지끈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야. 근데 이왕 여러분이 행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적 수준 이것도 하실 수 있는데,
이왕 요거 사실적인 측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학의 특징을 좀 잘 생각해가면서 재미를 느끼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걸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책에 나오지 않는데 한마디만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현상. 우리가 자연 현상, 사회 현상 이런 표현 쓰잖아. 현상. 현상 영어로 뭐예요? 현상하면 이제 이런 말도 있죠. 옛날에 그 사진을 촬영을 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옛날에 필름으로 여러분 아시나? 그래서 이제 필름을 꽂아가지고 사진 촬영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면 이걸 그 필름을 암실 어두운데 들어가가지고 막 인화를 합니다. 인화를 해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현상한다고 그러지. 현상소 그러잖아요. 현상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현상이 아니에요. 그 사진 얘기할 때 현상은 영어로 디벨로프먼트. 네. 이렇게 쓰는 것이고, 요 현상은 이제 페노메논이라 해가지고 사회현상, 자연상 할 때는 이제 요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거를 이제 실증주의적 방법이라고, 실증주의. 그리고 이제 그 현상학적 방법이 있고, 요 현상이 바로 요 현상인데, 그러니까 요 현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보통명사고 여기는 어떤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현상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학적 방법이 있고 구조주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여러분 혹시 선택 과목, 사회 과목을 선택하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네, 사회 과목도 있죠. 근데 이제 실증주의가 주로 이제 요걸 비슷한 말로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고,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과목에서는 요 두 가지만 배웠어요. 네, 사실 우리 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과정이거든. 고등학교 과정.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은 요 정도만 아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여기까지 배우면. 네, 사회 현상. 자, 요거는 실증주의라는 거는 우리 현상은 과연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고 측정이 가능한 것들. 눈에 보이고 측정이 가능한 것만이 진실이다. 일찍이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베이컨 공리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요 아는 것이라는 뭐냐? 요건 바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고 측정이 가능한 일정한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만이 힘이 될 수 있다. 네. 뭐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것은 진정한 지식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것들. 이런 생각을 전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자연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은 그죠? 자연현상을 탐구하는데 자연현상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고, 물론 안 보이는 원자의 세계나 분자의 세계 있지만, 원자나 분자도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잖아. 그리고 각종 실험을 통해서 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변하냐. 이런 것도 막 실험을 통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건 이제 주로 사회현상을 내는데 사회현상마저도 이런 자연과학자들이 연구하듯이 사회현상도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사회현상이란 뭐냐 그러면 아니 왜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이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도 사회현상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건 뭐야? 현상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물론 보이는 것도 당연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뭐라고? 이것도 사회 현상이다. 예를 들어볼까? 어떤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탐구할 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그 가족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일남이녀, 자식이 3명 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가 있고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다. 어떤 식구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지. 그런데 가족의 가풍 같은 건 어때요? 가풍?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냥 가족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모여서 살고 있는가. 이 가족들은 친밀한가 친밀하지 않은가. 네.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요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겉으로 봐서 모른다고. 저 가족을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관찰만 해서 몰라요. 이 집에 하숙 들어가면 되지. 하숙. 들어가서 한 2개월만 같이 살아보면 어때요? 이 집에 하숙집으로 들어가죠. 같이 살면은 그 가풍을 알게 되잖아, 금방.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공기관, 행정학의 큰 관심사가 공공기관인데 실증주의적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제도적인 측면만 이렇게 막 보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도. 공무원, 어떤 서울시청은 공무원이 몇 명이 있고 서울시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조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의식이나 가치관, 그죠?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이나 가치관이나 태도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탐구를 해야 진정한 그 행정기관의 모습을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 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기관에 또 들어가서 한 1년 해보면 되지.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학자가 실제로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뭐, 관료로서의 생활인가? 그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생생하지. 기존에 어떤 다른 학자들이 쓰는 행정학 교과서보다 생생하지요. 실제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쓰는 그 언어 있지? 언어는 일반 시민들이 쓰는 언어하고 다르대. 확실히 다르대요. 내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우리 내가 행정고시 동기들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5년 만에 만났어요. 반갑지?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듣던 얘기들 많이 듣지. 막 신랄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너무 말해, 너 학원 강사하는데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어제 내가 비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공무원 생활을 사무관으로 한 7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행정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때요?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 여러분은 곧 닥칠 일이에요. 실제로 지금 행정학, 시험 공부로서의 행정학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지? 막상 이 과목을 통해서 행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실제로 행정을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뭐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 나처럼 사표 쓰고 나와. 만약에 그럼 어때요? 행정학 강사로서 강의를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행정법도 사실은 내가 옛날에 공무원 될 때 행정법이라는 시험 과목이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을 한 거야. 필기시험을 잘 봐서. 근데 행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합격해서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근데 막상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표 쓰고 나와서 제가 행정법,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과목이 요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이제 와서 뭐 국어나 영어 같은 어학 과목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또 얘기가 흩나가는 다음 그런 거예요. 그죠? 이제 의미가 되죠?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 그지? 나중에 나옵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도 나와요. 구조주의라는 것은 구조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사회현상이란 건 일종의 어떤 규칙이나 제도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사회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현상이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현상이다. 행정현상은 다름이 아니라 뭐야? 행정기관 내에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행동을 하게끔 방향을 밝혀주는 기준이나 규칙, 법, 규범, 절차 있지? 네. 요런 것들이 바로 현상이다. 요걸 탐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장기를 둘 줄 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무슨 뜻일까요? 장기를 둘 줄 안다는 거는 장기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뭐지? 바로 이거는 이 장기돌이 요 장기판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느냐. 뭐 장기 둘 줄 아는 사람 있죠? 네. 상 뭐 이런 것도, 포 이런 것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요걸 안다는 뜻이지, 규칙을 안다는 거죠. 장기를 둘 줄 안다는 말하고 장기를 잘 둔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이야. 그죠? 규칙은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러나 이 잘 두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장기를 여러 번 두고 막 여기 막 그 일로 매진을 해야만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사회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돌아가느냐, 네,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하자는 것이 구조주의적 입장이에요.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 책을 읽어갈 때 많은 어떤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야, 요 학자는 지금 어느 입장에 섰느냐 한번 심심하면 생각을 해봐. 그럼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빨라. 우리 행정학을 공부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된 거 아니? 그 1편. 이제 제가 오늘 저거 하고 있는 요 1편 있죠? 행정법 총론. 요 파트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많은 이론들이 등장해서 그래. 학파별로 쭉 그동안의 학자들이 입장이 쭉 등장을 하는데 너무 막 난잡스럽고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절망하고 맙니다. 1편을 공부하다가 절망하고 말하니 행정은 되게 어렵네? 포기. 그래서 사회 과목으로 돌릴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향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읽을 때. 알겠지? 여러분, 내 과목 듣는 여러분은 요런 얘기 해주는 사람은 없어. 그죠? 행정학 시간에. 그래서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조금은 잘 읽혀질 수 있을 거야. 쉽게 읽혀질 수 있을 거야. 기본적인 이 모든 어떤 학파들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입장 또는 두 가지 입장을 합한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뭐 직접 객관식으로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넘어가면 1편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편 4장 행정학의 발달사, 행정학의 역사, 그죠? 거기서 이제 다시 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처음 얘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행정학의 접근 방법. 수많은 행정학자들이 있죠. 그다음에 행정 현상을 연구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학자들은 평생을 행정 현상을 골머리 연구한 사람이고 평생 동안 축적되어 온 이런 학문적 성과를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1편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야. 행정학자들은 석학들, 이 사람들은 정말 천재들이잖아요. 천재.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이름이 있는 학자들이라는 거는 기존의 다른 학자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류인력의 법칙 발견한 뉴턴이 왜 위대한 과학자예요? 그 전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거지. 사과가 떨어질 때 도대체 이게 왜 떨어지냐 이런 생각을 했어?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생각한 거야. 도대체 뭔가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편 나중에 1편 4장에서 나오는 학자들이 쭉 나오는데요. 학파들이 나와, 학파. 행정학파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다고? 독특한 시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행정 현상을 볼 때 그 기존의 사람과 다른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에 위대한 학파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고 몇 시간 지나고 나서 하시고 여기서 잠깐 그걸 소개를 해주겠다 이거야. 그죠? 요것도 보고서 책을 읽을 때 어때요? 쉽겠지 그러면?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이 역사적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역사적 방법이 있다. 이건 여러분 한국사가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한국사는 고조선, 삼한시대, 고려시대. 뭐 행정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행정기관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지. 그죠? 고려시대의 기관들. 고려시대의 기관, 조선시대의 기관, 그 다음에 일제시대, 해방 후도 70년대, 80년대, 2000년대까지 행정기관이 쭉 변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쭉 변천하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것이 과거로부터 현재의 제도를 연구하는 건 요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미래에 어떤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 행정기관을 바꿔야 되느냐에는 어떤 지향점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기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현재 행정현상을. 그죠? 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분명히. 과거의 제도와 현재 제도를 막 구별하다 보면 그럼 바람직한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 공부합니다. 그죠? 과거에는 어떤 그 관료제적인 조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래 사회는 이제 탈관료제적 조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제도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미래 사회는 이게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이제 세계 각국의 어떤 정부 형태로 있는데, 네. 이거 미국이나 한국,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는 영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제도예요. 이게 뭔지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설명하려면 어렵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회의 정부 형태는 바로 이런 법을, 헌법을 우리 보면 알지. 이 미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이 달라. 대통령에 관련돼서 규정한 내용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탐구를 하면 바로 한국의 행정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치제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행정법, 수많은 행정법을 탐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그게 행정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행태적 접근 방법이에요, 행태적 접근 방법인데, 행태를 보자 이거야. 행동을 말하는 거죠, 행동. 근데 행동과 행동을 영어로 표현하면 약간 다른데, behavior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있고, 액션. 요게 좀 약간 달라요. 행위, 행동,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영어식하고 우리 학자들은 이걸, 외국 학자들이 쓴 용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행태라고 하는 건데, 행태는 요걸 말합니다. 요거. 그랬죠? behavior. 우리가 행위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그 전에 여러분 행동심리학자들 이야기 잠깐 하면,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은 뭔가 하니요. 자극을 주면 뭔가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타나요. 즉각적으로 사람은 반응이 나타나요. 파블로프라는 학자는 바로 유명한 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찾아냈죠. 네, 자극과 반응. 그래서 전통적인 조건, 이게 조건이 되면은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조작을 해봤어요. 여기다가 종소리를 울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음식물을 줄 때마다 음식물을 주는 게 자극이죠. 네. 음식물을 주면 원래 개가 이제 침을 흘리는데 이때 종소리를 같이 울려본 거야.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을 가해보니까 나중에는 개가 어때요? 음식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울려도 막 침을 흘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어떤 자극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행동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행정현상에서의 행태주의자들이 말하는 행태는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요 비헤이비어 속에는요, 우리가 무슨 태도나 가치관이나 의견이나 개성,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조직을 공부할 때, 연구를 할 때, 저것도 좋지만, 법이나 제도를 보지만, 실제로 이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는 거야. 우리 정부 부처가 18개 부처가 있지. 18개 부처가 있는데, A라는 부처 직원들은 유난히 결근율이 많더라. 이런 거 이제 탐구해보면 결근율이 많더라.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다음에 A라는 부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가 하위 상달이 잘 되더라. 또는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더라. 어떤 B 부처는 장관이 독단적으로 막 의사결정하는데, A 부처는 어떻다고?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그죠? 상관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부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더라 이거야.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걸 행동이라고 보는 거야. 행태, 그지? 행태는 저 법이나 제도를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저걸 탐구한다고 해서 알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요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 의견이나 개성을 갖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렇죠? 생생한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행정현상을 본다는 것이. 실제로 40년대, 50년대에 행태주의가 꽃을 피우고요. 지금까지도 행태주의의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나도 학위 논문이 행태주의적 입장에서 쓴 거야. 이 행태주의가 굉장히 학자들 입장에서는 연구하기가 아주 재밌나 봐요. 진짜 재밌어. 그치? 재밌을 거지, 저거보다. 고리타분하고 얼마나 까다롭겠어. 근데 이제 사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관찰을 해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가, 요걸 보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저 행태주의자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을 관찰한다. 실제로 결근율 조사하고, 지각률이나 결근율 막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에서 회의를 할 때 모습도 실제로 관찰하는 거예요. 촬영도 해가면서. 실제로. 뭐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 한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행태주의자는 실증주의에 입각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학 시험 문제 이런 걸 내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그지?
이러면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지금. 행태주의자는 실증주의에 입각한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런 태도나 가치가 A 부처와 B 부처의 공무원들의 행동에 뭔가 규칙성이 발견되고 있거든 지금. 네. 그런 면에서는 어때요? 구조주의자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고 한다면 이거에 가깝지요. 사실은 요 입장도 약간은 섞여 있는 거야, 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비교론적 접근 방법이 있어. 그래서 미국의 행정과 한국의 행정은 어떻게 다르냐? 네.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가지고 이걸 탐구를 하게 되면 미국 행정이나 한국 행정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행정기관 제도만 탐구하는 것보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기관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아까 내가 대통령제도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고 했죠?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이건 비교론적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나, 난 잘 모르겠는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우리 학자들이 많았지. 이 사람들이 뭔가 비교해 가면서 막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비교적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그런 입장이고, 한 시대를 또 풍미했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에요. 좋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혹시 학위 논문 같은 거 쓸 때 비교론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그 학원에 있는 강사님들이 강사님 한 분이 최근에 박사학위 논문 통과되는데 그분이 뭘 썼더라? 남북한을 썼나? 미국과 한국인가? 뭔가 두 국가의 사회복지제,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론적 고차. 이거더라고, 제목이. 비교론적 고차. 그죠? 그거 훌륭한 논문거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를 비교한다는 건지. 그러다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인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이게 성문화 같은 건. 성문화, 한국인과 미국인의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거든? 됐죠? 자, 그 다음에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체제라는 건 일종의 시스템인데, 영어로 말하면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행정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하위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시스템이면 다시 뭐라고? 서브 시스템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구성 요소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정부 부처가 18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18개로 나눠져 있죠. 요게 이제 가령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다 그러면 기재부 안에도 어때요? 뭔가 구성 요소가 또 나눠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작은 요 단위는 기재부가 상위 시스템이고 그 작은 단위는 하위 시스템이 또 되는 거야. 요게 하나의 국단이라고 한다면, 기재부의 국단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국이라는 거는 기재부 내의 구성 요소라고요. 그럼 국을 놓고 보면 그 안에 또 많은 과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과 또는 팀으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뭐야? 그 국의 또 다른 서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세상 사회 현상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보는 시각도 독특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 우리 사람도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이게 하나의 거대 시스템이면 우리는 그 신체 기관들로 다 나눠져 있잖아. 이 시스템 이론이 의도하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체제가 유지되어 가기 위해서는 이 작은 서브 시스템들 있죠? 이것들이 제각각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네. 우리가 신체 기관, 심장이나 폐나 자항기, 오장육부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 없어요, 이거. 근데 이것들이 다 오장육부가 합쳐져가지고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야.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것들을 모여가지고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다하면 아주 거대 시스템으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제도를 시스템적으로 파악하려고 막 합니다. 그럼 시스템 이론은요, 여기 바깥에 이제 이게 행정기관이면 바깥에 국민이 있지.
뭔가 국민으로부터 여기 행정기관에 투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령 세금을 내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움직일 수가 없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뭔가 투입이라는 건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지지하는 것들이 일종의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시스템 안으로 막 투입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뭔가 여기 바깥으로 다시 아웃풋 하는 거죠. 아웃풋. 여기 이제 산출하는 건데 뭘 산출하는 거예요? 바로 정책을 산출하는 거죠. 정책. 행정기관 만드는 거. 뭔가 정책을 딱 만들었어. 그럼 국민들은 이 정책이라는 걸 딱 보고 어때요? 좋은 정책이면 또 지지할 테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있으면 개선해달라라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요거를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피드백. 번역하면 활류라고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만들어내는 정책을 국민들이 활류를 해요. 피드백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요구하면 이제 보다 더 나은 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우리 대학원, 행정학 대학원을 나왔는데 거기에 이건 얘기해도 되죠. 안혜균 교수님이라고, 지금 아마 명예 교수님일 텐데, 안혜균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국 행정 체제론, 체제론. 이제 체제, 요 시스템 이론 갖고 한 학기 동안 배웠어. 이분은 시스템 이론의 대가야, 체제론. 그런데 이분은요, 한 학기 내내 모든 어떤 과제물, 레포트 같은 것도 전부 체제 이론에 입각해서 다 써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 다 맞아 들어가요. 모든 현상을 시스템으로 파악이 다 가능하더라니까. 여기 우리 학원도 어때요? 학원도 하나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 학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 학생들이고, 그지? 요게 이제 학원 사무실이고. 그래서 수많은 강좌들이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이건 산출물이죠. 강사들이 강의하는 산출물. 여러분 학생들이 요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그 다음에 강의는 어때요? 물론 여러분이 건전한 비판을 해야 돼요. 건전한 비판을 잘하면 분명히 개선되게 돼 있어. 학원이라는 것도. 다 시스템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회현상은.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발전론적 시각이 있어요. 발전론적. 행정의 어떤 역할. 네. 이제 행정은 국가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뭔가 이거는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가치지향적. 요게 발전론적인 접근 방법이 풍미하던 시절이 있어. 우리나라로 하면 1960년대, 70년대에. 그런데 이게 박정희 정권 시절이죠. 이때는 부국강병이라는 것이, 부국강병이 이 박정희 정권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 부국강병을 뭐를 통해서 이뤄내느냐? 수출을 통해 가지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니다. 수출이 최고였어. 모든 것의 최우선 가치가 이거였어요. 목표를 딱 정해서 금년도 수출액은 1억 달러 돌파다. 그러면 모든 행정기관, 국가체제가 이걸 향해서 돌진하는 거야. 사실은 그 대신 그러다 보면 산업화를 이루긴 했는데 우리가 그 뒤안길에는 어때요? 뒷면에는 희생한 것이 많이 있었죠. 그지? 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 같은 거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지. 일단 이 성장, 파이를 커다랗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행정의 역할은 바로 이거다. 그지? 근데 요즘은 약간 이 발전론적 시각은 퇴보하는 감이 있어요. 지금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연구하는 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시대에 좀 뒤떨어진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적, 최근에 오늘 이제 우리가 첫날이기 때문에 모든 학과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접근 방법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 1편 4장에 가서 한다고요. 이제 시대를 건너뛰어가지고 최근에 거버넌스적 시각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뉴자를 붙이게 되면 이제 더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거버넌스죠. 요거는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행정학은 행정기관만 봤어. 행정기관, 행정제도만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기관이 이렇게 계층제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여기 행정기관이야. 행정기관. 다른 말로 정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과거의 행정학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정부에서 벌어지는 현상만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바깥에 시민사회 있죠. 네. 시민사회나 시장이나, 야, 앞으로 이제 여기서 시장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장은 정부와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학문적 의미의 시장은. 뭐 재래시장, 백화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정부와 대칭되는 걸 시장이라고 합니다. 정부 바깥의 시장이라고 앞으로. 아무튼, 근데 이제 시민사회도 그냥 넓은 의미의 시장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뽑아서 말을 해요. 시민사회, 그럼 시장하고 또 약간 다른 개념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거야.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해가지고 이들이 어떤 협력을 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지, 그죠?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살펴봐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해요. 최근의 입장은 바로 이거야. 행정학이라는. 우리가 행정학이라는 것은 최근에 그러니까 나오는 행정학의 논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과거 행정기관에 관해서만 연구하지 않죠. 이제는 어떤 정부 정책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절친, 내 행정고시 동기애가 바로 지난 학기에 그 녀석도 박사학위 받았던데, 걔는 정부의 홍보 활동 있죠? 정부의 홍보 활동 전략에 관한 논문을 썼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홍보라는 것이 시민사회에다가. 옛날에는 정부가 그냥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면 쉽게 집행이 되어버렸어요. 정부가 강압적인 힘에 의해가지고 이걸 강압적으로 막 시민사회에다 막 적용하면은 국민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돼요. 시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부가 설득해야 돼. 그러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이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최근에 관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거버넌스적 시각에서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것도. 이 녀석은 이렇게 박사학위 통과되니까 바로 승진했어. 지금 현재 3급인가? 이거까지 승진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이런 생각 못하지만 공무원 합격하신 다음에 여러분 다 학사학위는 다 갖고 계시죠? 석사학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노력하세요. 저기 야간 대학원을 다니더라도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아. 그러면 학위를 따지 그러면 그것이 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인사과에서 다 알거든요. 이왕이면 어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좀 승진시켜주지 않겠어? 네, 그 사람이 모여있는 사회인데 공부하시는 게 좋아.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좋아요. 이상으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취지는 일단 동일한 행정 현상을 놓고도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가능하다 이거야. 우리 행정학 시험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각 입장을 이제 이러한 어떤 접근 방법을 여러분은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이론이 각 이론들이 시사하는 시사점이 있어요. 왜 이론들이 등장을 했는가? 이거를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그죠? 왜 이 하필이면 요 60년대나 50년대에 왜 비교론 지각이 등장했는가? 이걸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특징, 그죠? 네. 다른 어떤 접근 방법과 다른 어떤 특징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나 모든 이론은 모든 현상을 100%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은 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런 이론들이. 네. 그래서 교과서를 읽다 보면 그 각 학파가 끝나는 맨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러한 학파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한계까지 다 집어줍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막 내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 다음 시대에 가서 학자들은 요 한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다른 시각을 또 연구를 해서 또 다른 학파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문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론이 발전하고 있고 그렇죠? 오늘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